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출가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00년 전에 부처님을 좀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여튼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이제 또 역사적인 인물로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어떻게 출가하고 무슨 수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달한 마음의 그 상태 이런 데 이제 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출가 그 전후에 인도 사회 그리고 부처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박 끄달기로 알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부처님을 신격화하거나 너무 높이 보지 말고 어, 이제 인간의 어떤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붓다를 출가하게 만든 네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탄생이죠. 태어날 때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어머니가 그 난산도 아니 하여튼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제 부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처님에게 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 이모의 손에 의해서 이제 길러졌죠. 정성을 다해서 길렀던 것 같고 왕에서 왕자로서 잘 부족함 없이 이제 자라났지만은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인데 뭐 그늘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중요한 일화로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서남북의 네 가지 문 밖에서 문을 나가서 이제 놀다가 본 것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정반왕은 그 뭔가 좋은 것만 보게 하려고 이제 많이 관리를 했는데 이제 그 문밖의 삶을 이제 그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세팅된 얘기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 들고 나도 나이 들 거다. 그다음 나도 병이 들 거다. 나도 결국 죽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젊음과 생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다 이제 어쨌든 잘 조율된 얘기겠죠. 근데 분명히 성장의 과정에서 이제 그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부처님의 성격을 보면, 성격이라기보다 역량, 컴피턴시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건강했던 것 같고요. 대단히 총명했던 것 같고, 좀 섬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기록들에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이제 그 왕이 돼야 될 신분이니까 이제 제왕학을 배웠을 것이고, 당시에 인도에서 논리학부터 시작해서 천문학, 그다음에 베다에 관한 지식, 되게 이제 지식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경영하는 것까지 굉장히 이제 무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을 텐데 첫 번째는 대단히 이제 건강하고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굉장히 총명해서 모든 학문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마스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에게 세 번째 섬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well heart minded라고 하고 그 좀 다치기 쉬운 마음 또는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적인 삶을 좀 싫어했던 것도 같고요. 어쩌면 호르몬적으로 보면 테스토스테론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건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론과 그 설득 체계 중에 중도가 나오는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양극단,
익스트림한 거는 좀 싫다. 이런 것들이 이분의 이제 성격에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건 좀 더 현실적인 것인데, 아버지와의 관계, 그죠? 어머니 없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관계 중요한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는 뭐 바쁘겠죠. 그 국왕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뭐, 그냥 제 느낌에는 문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름이, 그, 왕의 그 호칭이 정반왕이에요. 이 정반왕은 올바른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샤카족이잖아요. 붓다가 석가족이잖아요. 샤카족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샤카족이라고 그랬고, 그 지금으로 보면 스키타이족이거든요. 스키타이족은 북방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뭐 네팔 정도의 인도 북부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유목을 하다가 농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아버지가 정반왕인데, 정반왕한테 세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이잖아요. 뭐 정반왕, 곡반왕 등등 이래서 전부 밥반자로 농사 짓는 밥반자로 이제 왕의 이름이 쭉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이 되어 가는 과정,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였다, 사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또 이제 철기문화 생산성 이런 거 하면서 제국화, 그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이제 복속하기 시작한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도로 독립된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마을이고,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주국은 이제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쪽에는 마가다국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코살라국의 주민이다, 국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은수저 정도는 되는데 금수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카필라성은 코살라국하고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니까 협력업체거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러니까 태자가 붓다가 태어났을 때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잘 커서 우리나라를 크게 키워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의 뜻하는 것을 모두 이루는 자, 뜻을 이루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의 뜻과 이 스카모니의 뜻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제 결국 이제 진로 문제를 두고 좀 저는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카모니의 그 역량을 보면 아버지는 전륜승왕, 그 최고의 정치적인 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죠. 그건 틀림없죠. 그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아예 다른 그 문사철 인문학적 사고를 못하도록 이제 많이 차단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타고난 성품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뜻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성장 과정,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성품, 그리고 진로를 두고 아버지와의 뭐 미묘한 갈등, 이런 것들이 붓다에게는 대단한 갈증이었을 것이다. 이 갈증이 난다는 것은 해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붓다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그 CEO 교육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붓다는 그래, 지금은 내가 협력업체에 불과하지만 여기를 재벌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배운 학문들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거죠.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붓다만 출가한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출가는 사회적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새로운 시대, 또 뭐랄까 브라만 사제들에 대한 제삼, 이런 것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을 때에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신적인 문화를 개척하는 운동이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에는 출가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이렇게 인도에는 전통적으로 뭐 생의 사주깃을 그래가지고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삼림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다가 더 나이 들면은 이제 유행이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죽는 이 네 가지 주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는 또 사주기술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붓다는 자라는 가정 말고 이 생활을 책임지는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과 그 숲속에 머무는 시간 이거를 다 생략하고 바로 이제 그 유행의 삶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는 삶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이제 출가하여 집을 떠나서 공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진리를 따라가서 도를 득했냐 그런 건 아니고 또 영원히 출가자로서 살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다음에 뭐 배울 만큼 배웠다거나 내가 얻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귀가 출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경전에도 보면 부처가 그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집에 가라. 여기서 왜 이런 고생을 하냐. 네가 원하는 거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새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원하지도 않은 고생을 하냐. 집에 가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출가 문화는,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뭐 승려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화의 물결에 따라서 붓다도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길에 이제 오른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조차도 아버지 정반왕은 5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딸려서 또 출가시키잖아요. 이게 이 출가는 문화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좀 보살피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약간 뜻밖의 이런 그 붓다가 근데 너무 잘한 거죠. 총명하잖아요. 총명하다는 얘기는 귀가 밝고 눈이 밝다는 거 아닙니까?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과 노이즈를 잘 구분하고 시그널에 자기 온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1년 만에 가르쳐주는 선생님 수준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왜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당시 이제 그 정을 닦는 수정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있고, 조금 이제 고행주의, 몸을 조금 다스리는 고행주의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고요함, 정신의 고요함을 쫓아서 수정주의 이 노선에 따라서 이제 다 글로 가서 도를 닦으니까 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뭐 사무색정이라 그래갖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뭐 비상비비상처정, 뭐 이게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완성해 버리는 거죠. 문제는 완성했는데, 이거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붓다는 총명해서, 좀 뛰어나서, 수정, 그러니까 정을 닦는 것을 참 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고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승들이 야, 니하고 나하고 경지가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여기 지금 매니지먼트 하자, 경영하자 이렇게 해도 부처는 이제 성공이나 지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부처는 기본적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숙명 같은 것들을 뭔가 어쨌든 이해하고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그걸 해주지 못하니까 떠나죠.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또 이제 남은 게 고행밖에 없으니까 6년간 고행을 합니다. 아까 왜 붓다의 3가지 특징 중에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그 뭐 고행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안 먹고 사는 건데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않았던 붓다는 6년간 이렇게 고용을 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끼를 안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뭐 병자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6년 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고행을 이제 뭐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죠. 하지만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생로병사를 해결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형이상학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그럼 뭡니까? 몸을 닦아서 하는 이제 그 정신을 닦는 수정주의와 몸을 이제 닦는 고행주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붓다의 그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섬세한 감수성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수성을 이제 결국 써먹은 것이죠. 그래서 보리수에 뭐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수한 마음속의 혼란을 스스로 이제 넘어서면서 그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한 대상은 없지만 굉장한 주의력으로 충만한 상태. 이제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명상의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연기 모든 것은 연기한다. 딜레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생 연기라고 하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연을 만나면 일어난다. 그것이 발생한다. 이런 연기법, 12연기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법을 깨달았고 그 법을 가지고 자유로워졌고 그것을 평생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점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붓다가 인생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 사건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저는 그 뭐랄까 감성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붓다를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붓다의 출가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책에서 읽은 것과 저희 상상력을 보태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